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그럼 먼저 지금부터 가장 뜨거운 이슈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신용사면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서민과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신용사면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11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2천만 원 이하 채무 연체자가 오는 5월까지 빚을 다 갚으면 연체 기록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최대 290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이동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대출을 연체했지만 이후 전액 상환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연체 기록 때문에 금융거래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소상공인들이 많다며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신용사면이 이루어질 경우 취약계층이 제기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성실하게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온 성실상환자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국가채무 1,110조입니다. 국가채무가 지난해 11월 기준 1,11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일 기획전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나라 살림을 뜻하는 관리 재정 수지가 64조 9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는데요. 전월 대비 적자 폭이 12조 7천억 원 늘어난 수치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관리재정 수지 적자 규모를 58조 2천억 원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정부 목표치보다도 6조 7천억 원 더 늘어난 건데요. 반면 국세 수입은 324조 2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50조 원 가까이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11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년 전과 비교하면 78조 6천억 원이 늘어난 1,109조 5천억 원이었는데요. 이에 대해 기재부는 당초 계획보다는 증가하고 있지만 결국 예상한 수준 이내로 수렴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가습기 살균제 2심 유죄입니다.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가 2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11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을 선고했는데요. 다만 여전히 법리적 다툼이 크다고 보고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기소된 회사 관계자 등 11명에 대해서도 금고 2년에서 3년 6개월이 선고됐는데요. 금고형은 확정되면 징역형처럼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강제 노역은 하지 않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어떠한 안전성 검사도 하지 않은 채 판매 결정을 내려 공소사실 기재의 업무상 과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는데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1심 무죄 선고가 뒤집힌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반쪽짜리 정의 실현이라며 형량에 대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 명동에 뜬 이부진 유인촌입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이부진 한국방문회 위원장이 함께 서울 명동을 찾았습니다. 유 장관과 이 위원장은 11일 2024 한국의 방문의 해 첫 행사인 2024 코리아 그랜드 세일 개막 현장을 찾았는데요.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로 불리는 코리아 그랜드 세일은 방한 관광 비수기인 1, 2월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진행되어 온 한국의 대표 쇼핑 문화 관광 축제입니다. 올해 코리아 그랜드 세일은 한국에서의 특별한 순간을 주제로 열리는데요. 다음 달 29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2011년 개최 이래 역대 최다인 1,650여 개 기업이 참가합니다. 이부진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겨울철 방한한 관광객들에게 한국에서의 특별한 경험과 뜻깊은 추억을 마련해주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는데요. 개막 행사가 끝난 뒤 명동에 나온 소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너무 좋다, 명동이 확실히 많이 달라졌다며 열심히 잘하겠다라고도 답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한국인 여권 파워입니다. 한국 여권이 2024년 전 세계 여권 파워 순위에서 한 단계 상승한 2위를 차지했습니다. 현지 시간 10일 CNN 등이 헨리 여권 지수를 인용해 한국이 핀란드, 스웨덴과 함께 여권 파워 2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는데요. 우리나라는 지난해 일본과 함께 공동 3위였습니다.
헨리 여권지수란 국제교류 전문업체 헨리앤드 파트너스가 지난 2006년부터 매년 발표하는 지수로 한국과의 여권 소지자가 무비자로 방문할 수 있는 국가가 얼마나 되는지를 합산해 이른바 여권 파워를 순위로 나타내는 건데요. 올해 공동 1위는 일본, 싱가포르, 이탈리아, 그리고 프랑스, 독일, 스페인 6개국으로 이들 국민은 194개국을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습니다. 2014년 공동 1위를 차지했던 미국과 영국은 이후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영국은 올해 공동 4위, 미국은 공동 7위를 기록했습니다. 올해도 꼴찌를 기록한 국가는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국가가 단 28개국에 불과한 아프가니스탄이 차지했습니다. 지금까지 핫이슈 키워드였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어진 지 30년이 지나면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이 가능하게끔 하겠다는 건데요. 뿐만 아니라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와 부동산 시장 부양책도 함께 내놨습니다. 주택 공급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자칫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같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가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꼼꼼하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입니다.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김진유 교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최항수 겸임교수, NH농협은행 김효선 부동산 수석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그러면 대대적인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에 나선 정부의 목소리부터 들어보시고 본격적인 토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값이 오른다고 해서 또 재개발을 막았는데 그렇게 되니까 공급이 부족해가지고 집값이 더 오르는 그런 모순된 현상이 빚어졌고 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습니다. 도심 내 다양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규제를 혁파하고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네, 정부는 이미 지난해 1월이죠. 안전진단 평가 항목에서 구조 안전성 비중을 기존의 50%에서 30%로 낮춘 바가 있는데 이번에는 준공한 지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게 이번 정부의 방안입니다. 그동안 재건축의 첫 단추, 첫 단계로 꼽혔던 안전진단이 까다로웠다라는 평가를 좀 받아왔는데 시장이 이런 목소리를 반영한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인지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안전진단이 사실 넘기 힘든 첫 관문이어서 상당히 많은 곳들이 시간을 또 굉장히 길게 잡을 수밖에 없었는데 정부가 어쨌든 이번에 좀 시간을 좀 줄여주겠다라는 의도가 좀 보이는 것 같거든요. 네, 뭐 굉장히 좀 파격적인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그동안은 이제 안전진단의 항목별로 뭐 노후도라든가 구조 안전성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걸 이제 비율을 좀 조정하는 선에서 해왔었는데 지금 안 그래도 뭐 작년이나 재작년에 상당히 공급이 많이 축소됐고 그래서 이 공급이 축소된 부분을 빨리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정비 사업에 있어서 재건축의 안전진단 부분을 상당히 좀 완화해 줄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고요. 그래서 안전진단 문제 때문에 이제 처음 시작을 못하던 단지들이 이번 조치로 인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 그 공급 속도라든가 공급의 양도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잘한 대책이라 생각하십니까? 근본적으로는 잘 했는데 뭐 좀 더 지켜봐야 되죠. 이게 이제 쉽지 않은 게 공공부문하고 이제 재건축 절차라는 게 공공부문하고 민간부문이 이제 담당하고 있는 그 절차가 있는데 공공부문에서 이 안전진단과 같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많이 줄여준다 하더라도 민간 부분에 가면은 이제 사업성 때문에 뭐 합의가 잘 안 된다든지 동의율이 잘 안 올라간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길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뭐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인건비 상승이나 자재비 상승, 그다음에 PF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사업성 측면에서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재건축 사업장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앞쪽에서 공공부문이 많이 이제
시간을 줄여주더라도 뒤쪽에서 이제 그런 부분이 해결이 잘 안 되면 네네. 이게 이제 효과가 반감되거나, 예, 반감될 네, 수 있기 줄어들 수밖에 때문에 같이 좀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이죠. 최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 대책? 원래 그 안전진단 자체는 4가지 항목으로 형성이 돼 있어요. 네. 정리를 하자면. 그래서 구조 안전성하고 그다음에 건축 마감 설비 그리고 주거 환경, 수익성 이렇게 4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그 안전진단에 대한 4가지 항목 중에 핵심은 뭐였냐면 구조 안전성이었어요. 사실은 이제 건축 마감 설비 같은 경우에는 뭐 페인트라든가 네. 뭐 샤시라든가 이런 정도의 어떤 항목들이고요. 그다음에 주거 환경은 뭐 주차난, 그다음에 또 뭐 평면 구조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수익성은 이제 돈이 될까 뭐 이런 거였는데 역대 이제 정부를 보면 이전에 박근혜 정부 때는 구조 안전성 비율이 20%였었거든요.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조가 구조체적으로 문제가 없어도 네네. 나머지 항목들만 잘 충족이 되면 사실은 나머지 항목들은 웬만하면 30년 지나면 다 충족되거든요. 그러니까 20%였다가 다시 이제 그 이전 정부인 문재인 정부 때는 이게 구조 안전성이 50%까지 올랐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뭔가 좀 페인트가 벗겨지고 샤시가 좀 덜렁덜렁거리고 주거 환경이 좀 안 좋아도 네네. 구조체 자체가 튼튼하면 안전진단 통과를 못 안 해요. 되는 거군요. 예. 그래서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제 작년 1월 달에 이러한 안전진단에 대한 비율이 조정이 되고요. 실제로 이제 시행은 작년 7월 1일부터 이게 구조안전성 기준이 이제 30%로 낮춰져서 시행이 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50%였다 30%로 떨어지면은 건축물의 구조가 사람이 계속 살만한 그러한 구조체라고 하더라도 다른 것들이 좀 약간 비중이 높아졌으니. 비중이 높아지면 네. 뭐 우동물 통과하는데 나오고 문제는 주차난 있으면 없을 이제, 거예요. 네. 저는 사실은 이게 기존의 기준이 좀 까다로웠다가 사실 이제 그 구조 안전성에 대한 비율이 낮아졌다 하더라도 이것을 완전히 이제 안전진단 자체를 없애는 게 네. 엄청난 파격적인 변화다? 이렇게 보진 않습니다. 지금도 네. 상당히 그 안전진단 통과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사실은 제가 지금 사는 동네 그 옆 동네 단지들도요 보니까 안전진단을 예비 안전진단하고 정밀 안전진단 신청을 하는데 보니까 6개월 만에 둘 다 통과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30년 이상 지나긴 했는데 네네. 제가 보기엔 사는데 멀쩡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완전히 없앤다. 그래도 굉장히 뭔가 큰 그 수혜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하지만 실상은 지금도 그렇게 안전진단 통과하는 게 그 어렵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안전진단을 못 넘어서 뭔가 잘 안 되는, 그래서 안전진단의 문턱이 좀 높다라는 평가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느끼시기에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작년 이제 거죠. 7월 1일자로 이제 개정 시행이 시행이 되고 되는데. 나서는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는 이제 현장에서는 네. 꽤 빠르게 문턱이 통과가 낮아졌다.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효선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작년에 공급 부족 얘기가 계속 나왔었잖아요. 네네. 근데 지역별로 공급 부족도 좀 차이가 있는데 도심권 특히 서울 중심으로 공급이 굉장히 부족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뭐 재정비 사업을 조금 완화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또 분양가 상한제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사실 사업성에 관련된 부분이라 예. 안전진단을 이제 건드린 건데 안전진단이 사실상 폐지된 건 아닙니다. 이거를 그냥 뒤로 밀어둔 것뿐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업 시행 인가까지만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진행과 이제 안전진단을 병행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좀 개정을 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지금 당장은 이게 굉장히 좀 파격적으로 보일 수는 있지만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권이 바뀌게 된다라면은 또 다른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에서는 사업을 다 진행해놓고 안전진단을 통과해주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요. 이게 뭐 추후에 안전진단 자체를 뒤로 미루는 거는 법 개정 사항인데 네. 여기에 관련된 이런 항목들을 하는 거는 이게 입법 사항이 아니라 이제 국회에서 지침을 바꾸는 정도로 가능하거든요. 비교적 좀 용이한 부분이라 정권이 바뀌었을 때 뭐 만약에 사업을 다 진행해놨는데 안전진단을 통과를 안 시켜주게 된다라면 네네. 사실상 지금보다도 더 큰 혼선을 야기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안전진단 자체가 구조 안전성 비중에 따라서 까다롭기도 하고 굉장히 용이하기도 한데 예. 조합원들의 그런 무슨 여러 가지 그거에 따라서 안전진단 비용 자체도 부담인 지역들도 있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는 안전진단을 뒤로 밀어주면 일단 사업을 이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그냥 주어지는 거긴 해서 네. 그런 부분들은 전체 재건축 단지들한테는 굉장히 좀 호재로 여겨질 것 같습니다.
과연 재건축 재개발 지역을 지금 또 생각을 하거나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곳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좀 궁금해지는데요. 재건축뿐만 아니라 재개발 이 노후도 요건도 완화가 됐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30년 넘은 아파트 같은 경우, 건물 같은 경우 전체의 3분의 2, 그러니까 66.7% 이상이어야 이 재개발을 시작할 수 있었는데 이 숫자를 60%로 좀 완화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시행이 본격적으로 된다면 이 재건축과 재개발을 합쳐서 전국에 한 95만 가구 정도가 혜택을 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다 전체적으로 어쨌든 속도를 좀 붙여보겠다라는 정부의 좀 의도가 보이거든요. 실제로도 효과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네,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재건축 재개발에서 가장 이제 핵심은 사업성이고 그다음에 뭐 분담금이 얼마나 되느냐 이제 비례율을 따져서. 근데 이 부분이 이제 민간에서 조합원들끼리 합의가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66.7%에서 60%로 한 6.7% 네. 포인트 내린 건데 도움은 되겠죠. 그런데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재건축에 비해서 재개발이 훨씬 더 오래 걸리고 그렇죠. 여러 가지 이해 주체들의 이해가 굉장히 뭐 첨예하게 대립하는 예. 이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조치 가지고 굉장히 우리가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오히려 그거에 비해서 이제 얼마나 이 재개발 구역이나 이런 곳에 사업성을 위해서 해줄 수 있을 것이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인프라 같은 거를 공급할 때 이를테면 이제 정부에서 좀 보조를 해준다든가 네. 주거환경 개선 사업처럼 아니면 이제 공공기여율이 이제 있거든요. 네. 이 재개발 사업을 할 때는 그 공공기여율에 대해서 뭐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준다든가 뭐 이래서 낮춰주는 것에 그렇죠. 얘기겠죠. 예. 예. 그래서 이제 민간의 그 조합원들끼리의 동의나 합의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좀 병행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정도 숫자로는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주신 건데 최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재개발 관련된 그러한 추진에 가능한 구역이냐, 지역이냐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은 지금 얘기하는 30년이 넘는 건물이 뭐 3분의 2 이상 돼야 된다. 이것만으로 결정되는 건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뭐 호수 밀도라고 해서 1헥타르당 어떤 그 건물의 수라든가 네. 접도율이라고 해서 4m 이상 접한 도로에 접한 그러한 건물의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들은 또 실제로는 이제 지자체 조례로 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례요? 원래는 이제 각각의 이제 뭐 서울시면 서울특별시, 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네. 뭐 인천시면 인천시 조례, 뭐 광주광역시 광주시 조례로 이렇게 각 정하도록 돼 지자체별로. 있어요. 지자체별로 조금씩 달라요. 네네. 서울이 좀 타이트해요. 그러니까 인천이나 다른 지자체보다 서울은 좀 과밀억제권이기도 하고 예. 또 집값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 보니까 더 이 엄격하게 재개발을 하는 어떤 조건 자체가 좀 까다롭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지자체가 알아서 결정할 문제인데 네. 정부의 발표로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강조를 했다라는 얘기는 저는 이게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앞서 이제 앵커께서 첫 질문에 얘기를 했던 재건축의 안전진단 완화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균형 감각을 정부 발표를 하는 입장에서는 좀 맞춰야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 재건축과 거예요. 재개발에 대한 균형을 그러니까 재건축도 이만큼 뭘 해줬으니까 네네. 재개발도 뭔가를 하는 듯한 어떤 모양새를 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아마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뭔가 심각하고 대단한 어떤 그러한 개선은 아니다. 뭐 이거 사실 이게 된다고 해서 더 추진이 빠르게 되고 이런 것들은 기대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럼 비율이 너무 낮다라는 걸까요? 60%라는 숫자가 너무 작다라는 얘기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확실하게 추진을 좀 동력을 붙이려면 네네. 더 낮춰야죠, 뭐. 더 낮춰요? 더 낮춰야죠. 그래야 빨리 되는 거죠. 그래야 빨리 공급도 되는 거고 그러면 쉽게 말해서 의도하는 덜 대로. 노후돼도 뭔가 추진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 뭐 그렇게 인식이 좀 그렇죠. 될수 있지 이제 않을까요? 건물의 어떤 노후도보다는 네네. 차라리 그냥 뭐 도로가 얼마나 좁은 도로가 많으냐. 그다음에 실제로 내 집 내가 부수어서 멸실시키고 새로 지어도 집은 새 거지만 동네의 분위기는 별로 안 좋아진다라는 어떤 그런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호수 밀도라든가 뭐 접도율에서 결정을 하거든요. 다른 부분들을 더 보는 게 낫다는 말씀. 그러면은 좀 파격적이었을 것 같은데 차라리. 요거 가지고는 그렇게 효과가 많지는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두분 다 좀 미흡할 것 같다 말씀 주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정부에서 사업성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일단 다 같이 시작해라 이런 의미로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이 첫 단계인 것들을 많이 낮춘 걸로 좀 보여져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노후도도 그렇지만 뭐 공유 지분이 예전에는 전원이 다 동의했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도 좀 완화가 됐고 신축 비중이 좀 많으면 안 됐는데 이런 부분들도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동의율 숫자도 저는 이제 고객들 상담하다 보면 이제 동의율이 66.7%가 기존엔 아니 노후도가 노후도가, 67.7%가 됐어야 됐잖아요. 네. 근데 이게 그 거의 뭐 노후도가 뭐 50%, 80% 이 정도 돼서 안 되는 경우보다는 좀 되게 미세한 숫자로 이게 잘 안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 6.7%라는 숫자가 그렇게 작지는 않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되긴 하고요. 그러니까 66.7%보다 조금 모자라서 안 되는 경우가 많았으니 네. 60% 정도로 낮춰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수혜를 보는 지역들이 좀 있을 거다. 네, 생각보다 말씀이시네요. 많을 거라고 저는 좀 예상이 되긴 하고 어쨌든 지금은 사업을 다 같이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노후도든 안전진단이든이 이제 큰 의미가 없고 그 다음부터는 사업성이 좋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속도가 이제 붙을 거냐는 질문이셨는데 네. 사실 지금은 이제 속도가 나지가 않죠. 이제 대부분 이제 수익은 수요가 적기 때문에 분양가를 뭐 한없이 높일 수도 없고 반면에 뭐 금리나 공사비 같은 게 이제 높기 때문에 비용은 많이 들어서 속도는 안 날 텐데 반면에 뭐 재건축이나 일기 신도시 신통기획 같은 걸 보면은 특정 단지의 용적률을 좀 인센티브를 준다던가 아니면 뭐 여의도처럼 원래 상업 지역인 이런 사업성이 좋게 나오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조합원들이 좀 부담금을 내더라도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가 더 강한 단지들 이런 데들은 뭐 지금이라도 추진을 좀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긴 해서 오히려 이게 좀 중기적으로는 지역 서울 안에서도 지역에 대한 양극화를 조금 더 심화시킬 수 있는 것 같아요. 신축이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데 지금 당분간 한 3, 4년 안에는 신축 입주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입지 좋은 데들이 빠르게 뭐 이렇게 치고 나가는 단지들이 생긴다면 그런 단지와 그렇지 않은 곳에 당분간에 좀 차이가 커질 것 같은 그런 좀 우려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오늘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재건축과 재개발 관련해서 규제가 좀 완화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정부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제 소위 말해서 법 개정을 해야 되는 그리고 네. 국회 동의를 좀 거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역시 지금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 또 정부의 입장에서는 야당의 뜻을 어떻게 과연 잘 이끌어낼 것인가가 문제가 될 텐데 민주당은 이런 법안에 대해서 지금 좀 부정적인 입장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잘 될까? 과연 국회를 네. 넘을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면서 우리가 최근에 겪었던 그 실거주 의무 폐지와 같이 네, 네. 정부는 하겠다고 호언장담을 했는데 네.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시장에 혼란을 주는 이런 네. 어떤 재판이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좀 들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교수님? 뭐 그거에 뭐 제가 예측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을 통하지 않고서는 서울의 주요 지역에 이제 주택을 공급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재개발 구역 같은 경우에는 많은 서민이 거주하고 있고 그분들이 굉장히 좀 열악한 주거 환경 속에서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정치적인 입장을 떠나서 이런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도 그 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이 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게 필요하다. 이거는 뭐 대의 명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들이라든가 이런 학자들 또 이런 분들이 이제 설득을 좀 하게 되면 그 부분은 이제 기존의 실거주 의무하고는 좀 다른 양상이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의 어떤 주택 정책들을 보면 주택 그 물리적인 구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집중을 했었는데 지금 안전진단도 사실은 이제 주택이라고 하는 물리적 구조 그러니까 뭐 구조 안전성이나 노후도 이런 게 주택에 대한 거고 주거 환경이라든지 뭐 비용 편익 이런 것들은 이제 주거 환경이라고 하는 좀 더 넓은 의미인데 사실은 안전진단도 이제 명칭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안전하냐 안 하냐가 아니라 이제 품질 진단 정도로 해서 이 주거 지역 그다음에 이 주택의 품질이 우리가 지금 현 시대에 살기에 적합하냐 이런 부분을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이러한 좀 규제를 완화해서 정비 사업을 속도감 있게 또 도심에 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는 거는 사실은 뭐 여든 야든 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 자칫 잘못하면은 지금 전세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나중에 이제 공급 부족이 현실화됐을 때 올해 내년 뭐 그 후년까지도
가장 고통을 받는 건 아마도 이제 서민들일 서민들이겠죠.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런 대의적인 차원에서 좀 합의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뭐 서민들을 위한다, 국민들을 위한다는 대의라면 당연히 여든 야든 같은 마음이겠지만 지금 시점이 하필 또 총선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정부가 내세우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냥 포퓰리즘, 아까 왜 효과에 대해서도 반신반의하는 것들이 있으니 이건 정말 포퓰리즘이다 해서 야당이 반대를 했을 때 국회를 못 넘게 될 거고 그게 또 시장에 혼란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들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원래 그 안전진단은 이 연수로 뭔가 딱 잘라서 네네. 그 안전진단을 통과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기준은 조금은 무리수가 있는 기준 같다. 입법적으로 보면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건축물의 구조체의 구성 자체가 조금씩 다 다를 거잖아요. 그렇겠죠. 예를 들어서 기둥들이 어느 정도 안전적으로 받치고 있는 라멘조 구조라는 구조가 있을 거고 예. 아파트의 구조가 그다음에 또 일반적인 벽식 구조라고 해서 네. 벽 자체가 이제 구조체를 떠받치는, 떠받치는 어떤 그런 네. 구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각각의 건축물의 컨디션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 그 컨디션이 다를 때마다 단순하게 연식으로 뭔가를 이렇게 안전진단을 통과하느냐 안 하느냐 기준을 일률적으로 가지는 것이 아니라 구조체라든가 아니면은 해당 단지의 어떤 그러한 실질적인 개별적인 현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고려가 돼야 되는 게 원래 합리적일 것 같고요. 다만 지금 말씀 주신 그런 실거주 폐지 같은 경우에는 네. 만약에 이제 자막에서 계속 지금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30년 지난 아파트에 대해서 안전진단은 이제 뭐 없는 걸로 하겠다. 네. 그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근데 사실은 이 두 가지를 놓고 본다면요. 네.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부분은 약간 이게 언밸런스한 측면들이 많고 좀 어느 정도 약간 곤란함을 겪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빨리 통과를 시키고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서 이 안전진단에 대한 어떤 30년이 지나면 안전진단은 없는 걸로 하겠다 또는 이제 미뤄두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조금 더 신중하게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약간 좀 다르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근데 한번 접근법이 해봅니다. 달라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정부가 공언을 한 것처럼 느껴지고 이게 마치 사실이 될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 국회를 통과되지 못했을 때 그러니까 사실이 되지 않았을 현실이 되지 않았을 때 오는 혼란에 대한 것은 비슷한 궤를 걸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될 것 같다고 믿어서 뭔가 내가 액션을 취했는데 실제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서 그렇지 못해버리면 결국 피해는 모든 서민들이 보는 거고 국민들이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서민들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각각의 단지별로 이제 그 단지 안에 있는 주민들은 이러한 것들이 하나씩 나올 때마다 많이 흔들리시거든요. 그럼요. 예, 그래서 뭐 흔들리죠. 매물에 대한 어떤 뭐 많이 나가고 들어가고의 이런 문제도 있을 것 민감하고. 같고 하니까 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좀 저는 이제 강조 드리면 좀 정부가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측면들이 있지 않을까. 물론 이 30년이 지난다고 해서 안전진단 면제시켜준다고 해서 안전진단 통과가 어려운 것도 아니다시피 그런 생각이 있어서요. 이 부분은 조금 저는 약간 고개가 갸웃거리는 느낌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너무 지나치게 걱정하는 겁니까? 전 최근에 실거주 폐지 의무가 안 되는 걸 보고 아, 이런 것들이 시장에 굉장히 혼란을 주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이 걱정을 좀 하게 된 건데 어떻게 보세요? 그 작년에 지금 110 대책이 있었다면 작년에 13 대책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두 대책 다 이제 국토교통부 업무 보고를 이제 기반으로 나온 뭐 올해 가장 큰 대책 중에 하나일 텐데 네. 차이점이 작년에는 대부분 할 수 있는 내용 위주로 많이 담겼었어요. 지금 말씀하신 실거주 의무 폐지나 이제 몇 가지 세법에 관련된 것들은 법 개정이 필요했지만 네. 많은 부분들이 뭐 대통령령이나 시행령으로 가능한 게 더 많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나온 대책들은 이제 법 개정하는 것들은 대부분 이제 2월 안에 발의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오히려 좀 용이한 대통령령으로 하는 것들은 5월 중에 하겠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더 이제 뭐 선거용이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조금 다행인 점은 작년은 수요적인 측면들의 그 규제 완화가 좀 많았다면 예. 올해는 대부분이 공급에 대한 대책이다 보니까 공급자적인 측면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뭐 재건축은 뭐 서민들이나 일반 이제 일반 국민들이 이제 갖고 있는 재산권이긴 하지만 어쨌든 주체는 다 사업에 관련된 내용들이긴 하고요. 그리고 오피스텔이나 도생 같은 개정들도 뭐 주택법 개정하는 이런 부분들이긴 해서 그 조금의 그 피해는 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기는 하고요. 어쨌든 지금 실거주 폐지 때처럼 이 법 개정이 뭐 2월에도 안 되고 또 선거 결과에 따라서 올해도 뭐 내내 계속 안
안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나온 대책들이 대부분 큰 의미가 없어지기는 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인지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주요 내용 몇 가지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고 말하고 있는 토론하고 있는 부분은 첫 번째 부분이었고요. 두 번째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기 신도시 분들이 아마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있는 네. 부분일 텐데 2027년까지 착공하고 2030년에 첫 번째 입주를 시작하게 하겠다라는 게 네. 지금 이번에 나온 내용이거든요. 네, 네. 굉장히 뭐 일기 신도시에 계신 분들은 환호를 할 수도 있는 내용이긴 한데 네. 어떻게 보세요? 현실성 있습니까? 굉장히 공격적인 목표죠. 그러니까요. 네. 지나치게 뭐- 공격적인 거 아닙니까? 일기 신도시에서 이제 한 30만 채 정도 되는데 예. 여긴 뭐 건설 공사비만 해도 뭐 220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네요. 그런데 뭐 미래 그 도시 펀드라고 만드는 게 한 12조 돼서 네. 전체 공사비 한 5% 정도 수준이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사실 뭐 법적으로 진행되는 그 상황들은 약간 특별법에 의해서 약간 달라지는 건 있지만 전체 프로세스는 예. 기존 정비 사업하고 같습니다. 재건축 사업하고. 근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보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평균적으로 한 13년 정도 재건축이 걸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공공에서 하는 부분들이 뭐 한 3년 내외 또 뭐 길게 걸리는 건 한 6년까지 걸렸지만 지금 이제 많이 단축이 됐으니까. 네. 그리고 나머지가 한 10년 정도 이제 걸리는 부분이죠. 그렇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27년에 종료를 시켜서 30년에 입주하게 만들겠다고 하는 거는 상당히 공격적인 목표고 그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전반적으로 일산이나 분당이나 다른 신도시에 다 적용될 만큼 이게 일반화될 수 있을 거냐는 또 다른 문제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계속 지적되지만 이제 도시의 어떤 도시계획 차원에서 기존의 신도시들이 그 현재 용적률 한 200% 내외의 용적률을 기준으로 해서 도시 인프라가 깔려 있거든요. 도로라든가 이제 기반 시설들이 다. 기반 시설들이 뭐 이제 좀 바꿀 수 있는 건 있습니다. 학교라든지 이런 건 더 지으면 되고 상업 시설도 더 할 수 있으면 되지만 전철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쉽지가 않죠. 어렵거든요. 큰 계획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얼마나 이게 도시 구조를 효율화시키면서 동시에 이 재건축 사업성이 나올 수 있게끔 할 수 있을 용적률 거냐. 높이거나 이런 부분이 그렇죠. 있을 예, 테니까. 그래서 뭐 500% 말씀들을 하시지만 그러니까요. 500%는 사실 굉장히 제한적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업성이 없어지면 이게 이제 속도가 이제 느려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선도 지역을 이제 몇 가지 정해서 결정하는 각 그 지구별로. 과정에서 어떠한 기준으로 이제 선도 지구를 결정할 거냐 이런 문제들도 한참 논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네요. 27년은 상당히 공격적인 목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 교수님도 같은 의견이십니까? 네. 너무 공격적입니까? 뭐 그냥 정부의 어떤 주택 공급에 대한 그러니까 기존 도심에 대해서 좀 의지를 표명했다. 근데 의지만으로 지금 될 문제가 아니지 않나요, 이게? 그러니까요. 네. 예. 그러니까 의지만으로는 안 되니까요. 네. 결론은 뭐냐면 좀 더 공격적으로 답변을 해드리면 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너무 예를- 너무 바특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서울시의 통계이긴 한데요. 서울시 통계이긴 한데 서울시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재건축 초과임 환수를 갖다 계산하기 위해서 냈던 통계가 하나 있거든요. 네.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그러니까 설립에서부터 네. 준공까지 네. 평균 10.8년 걸려요. 평균이요? 평균이 그럼 더 걸리는 데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더 걸릴 뿐만 아니라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까지 오는데도 10년 걸릴 수도 있고 5년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모르는 거죠, 그건 또. 예. 그러니까 정부의 통계는 뭐 지금 13년 얘기하는데 뭐 13년도 제가 보기엔 이거 굉장히 단축한 거고 더 많이 걸리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이 2024년인데 네. 3년 뒤에 착공을 한다. 그럼 3년 안에 안전진단 통과해야 되고 그렇죠. 뭘 이제 미뤄뒀으니까 뭐 그 입법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그다음에 추진위원회 구성을 해야 되고 그렇죠. 조합 설립해야 되고 시공 선정해야 되고 사업 시행인가 받아야 되고 관리 처분해야 되고 다 해야 되거든요. 3년 안에요? 3년 안에 됩니까? 안 된다니까요. 안 된다고. 안 되는 거예요. 다만 이건 있을 거예요. 작년 12월 달에 노후계획도시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이제 통과가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하고 약간 궤를 같이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연관성이나 연결성은 충분히 있어요. 정부의 입장은 그거하고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어떤 특별법을 통과를 시켜서 뭐 리모델링 할 때는 리모델링하고 재건축할 때는 재건축하겠다. 지원해주겠다. 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거하고 이제 연결고리는 분명히 있는데
시기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물리적으로. 다만 이러한 어떤 의지라든가 이러한 절차들을 조금 간소화해서 뭔가 하겠다라는 것 자체가 조금은 좀 강하게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정부의 의지는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네. 이렇게 평가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이러니까 자꾸 포퓰리즘 얘기 나오는 것 같아요. 예, 너무 지나치게 긍정적인 장밋빛 전망으로만 일관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허황된 기대 심리만 부풀리는 거 아닌가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현실 가능성 있습니까? 저도 뭐 두 분 의견에 대부분 동의하세요? 동의합니다. 네. 이게 택지가 아니거든요. 이게 또 그러니까요. 이제 다 개인적인 재산권이기 때문에 동의를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사업성도 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뭐 각 조합원마다 생각이 다를 텐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시행령도 다시 개정을 해야 되고 정비 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여러 가지 단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너무 좀 의지를 좀 표명을 한 걸로 보여지고요. 올해 안에 선도지구도 지금 연말에 공모 받겠다라고 한 거거든요. 아, 연말에 공모를 받아요? 공모 받아서 이제 선도지구 결정이 되는 것도 아니네요. 지정하겠다라고 얘기는 하고는 네. 있는데 지정이 된다 하더라도 그 내년부터 이제 사업이 시작이 되는 그렇겠죠. 거잖아요. 그래서 선도지구가 30년을 입주하는 것만도 사실 굉장히 벅찬 계획이긴 해서 네, 조금 의문성이 들긴 합니다. 너무 희망 고문하는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도 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뭐 1기 신도시도 이런데 3기 신도시 얘기도 있습니다. 3기 신도시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1년 내에 3기 신도시 모두 착공하겠다고 정부가 밝혔습니다. 글쎄요, 이것도 참 걱정이에요. 지금 사실 뭐 그 공공 택지를 매각 공고를 내면 유찰이 주르륵 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3기 신도시에 대한 어떤 택지도 지금 잘 정리가 안 되고 시행사들이나 건설사들이 뛰어들지도 않고 있는 이 상황에서 네. 뭐 당장 뭐 1년 내에 착공하겠다 이런 얘기가 너무 자신 있는 거 아닙니까, 교수님? 네. 뭐 공공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면 착공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민간의 지금 상황은 아시다시피 이제 PF 시장이 지금 안 좋아서 그렇죠. 브릿지론에서 이제 본 PF로 잘 못 넘어가고 또 브릿지론을 계속 이제 가져가면서 시행사들이 넣었던 투자금들이 이제 소실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까먹고 있는 거죠. 네네. 조금씩. 네. 그래서 이제 이 시행사들이 이런 택지를 살 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당연히 앞으로의 이제 주택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될 거다 이런 전망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뭐 할 수 있겠는데 그런 전망도 지금 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그러니까요. 그렇다면은 이제 이런 3기 신도시의 어떤 조기 착공이라든지 조기의 어떤 안착을 위해서는 누가 뭔가 해야 되는데 그건 공공이 해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뭐 LH, GH, SH 이런 공공 디벨로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주게 네. 이제 정부가 후원을 해준다면 그러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걸 이제 기존의 방식대로 민간 사업자들이 이제 택지를 분양받아서 민간 아파트를 지어서 예. 이제 입주하는 이런 스케줄로 계속 한다면은 사실 이제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 교수님 또 여쭤봐야 되는데 어떡하죠? 3기 신도시는 어떻습니까? 원래 주택 그 정책의 목표는 네네. 저는 이제 두 가지로 이제 이해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국민의 어떤 주거 안정하고 그렇죠. 장기적인 어떤 주택 가격의 안정화를 통해서 나름의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게 주택 정책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뭐 지금 이런 3기 신도시를 발표를 하고 한 40만 가구 가까이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뭔가 뭐 부지에 대한 어떤 공급을 또 잘 체결도 안 되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럴 때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 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정부는 집값이 오를 때마다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을 펴고 주택 시장이 상당히 얼어붙었을 때는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펴잖아요. 네. 근데 이런 정책적인 측면 말고 실제로 정부가 나서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의지만 가지면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포션이 뭐냐면 주택의 공급은요. 집값이 안정화됐을 때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야 장기적인 시장이 안정화되는 거거든요. 집값이 오를 때 그러니까 공급을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그 공급하는 어떤 주택마저도 똑같이 올라버려요. 그리고선 편승을 하는군요. 분위기를. 계속 편승을 하고 또 약간 가속도 효과가 있지 네네.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주택 시장에 대한 주택 가격에 대한 안정화라든가 서민에 대한 주택 공급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시장이 별로 안 좋을 때 열심히 해야 돼요, 공급을. 근데 그건 민간에서 하라고 하는 거는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면 공공이 나서서 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던 뭘 하든 간에 만약에 민간의 어떤 택지, 그러니까 블록별로 매각이 안 된다 하면 전체를 갖다가 다 공공이 이제 개발을 하는 식으로 해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런 말은 하겠죠. 정부 기관마다 이런 공급을 좀 경기가 안 좋을 때 하게 되면 막대한 손실도 좀 떠안아야 되는 거 아니냐. 적자 봐야 되는 거 사실은 아니야? 이렇게 정부의 역할은 그거 하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 하라고 우리가 세금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 주택 시장이 그렇게 높지 않았을 때 공급을 열심히 해줘야 주택 시장이 활성화되고 금리가 인하되고 원자재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했을 때 어느 정도 활성화됐을 때 어느 정도 물량들이 확보가 되면서 시장이 장기적으로 안정화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뭐 시장이 좋을 때 또 공급이 부족하다고 해서 하면서 그때 공급한다고 해봐야 네. 서민들한테는 상당히 먼 그러한 미래같이 보이는 건 똑같이 발생할 거라고요. 이때 정부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의 볼멘 소리 하지 말고 이때 열심히 해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의원님? 네, 홍기신 저도 도시는? 네, 동의를 대부분 하고요. 예. 지금 뭐 최근에도 작년 11월, 12월에 고양 창릉 지역, 창릉에, 비교적 네. 3개 신도시 중에서 서울과 가장 접근성 좋은 지역 중에 하나인 공공택지 이제 입찰을 했는데 아무데도 안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건설사들이나 경제 자체가 너무 안 좋은데 이런 상황들을 좀 직시한 정책들이나 이런 게 좀 나와줘야 되는데 근데 1년 내 착공이라는데요? 네, 이게 자꾸 좀 너무 긍정적으로 뭔가 정책을 공격적으로 이렇게 내놓으니까 좀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7년 풍년이면 7년 기근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런 사실 사업 같은 경우에는 좀 풍년일 때 많이 해야 수요들도 있고 공급자들도 원활하게 될 수 있는데 사실 이런 게 전 정권 그 시기 때 좀 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제 올해나 뭐 내년부터 입주를 시작하고 경기가 어려워도 좀 버틸 수 있는 그런 게 되는데 지금은 계획은 다 세워놨는데 이게 아무것도 되지 않으니까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공격적으로 입주를 언제 하겠다, 착공을 언제 하겠다라는 내용보다는 네. 좀 뭐 여러 가지 경제 여건에 반영해서 이걸 어떻게 좀 수습을 하고 뭐 장기적으로라도 공급을 할 수 있는 방향성을 좀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공격적인 얘기로 달콤한 사탕만 물리려고 하는 건 아닌지 좀 걱정이 좀 되고요. 정부가 또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이 소형주택 또 지방의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했을 때 주택수에서 또 제외해주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과세가 면제되는 부분들이 생길 텐데 어떻게 보세요? 워낙 요즘에 또 수도권 또 비수도권 간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네. 지방은 정말 미분양 또 악성 네. 미분양이라 부르는 이 준공후 미분양이 너무 느니까 문제다. 그래서 네. 어떤 이런 대책을 좀 내놓은 것 같은데 네. 제일 중요한 건 실효성 아니겠습니까? 네, 효과 네.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뭐 효과는 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 정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우선 한시적이라는 거를 없애야 된다. 아 한시적이라는 걸 한시적으로 하지 말고 2025년까지죠 지금. 네네 이거는 이제 장기적으로 계속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수도권하고 지방 간의 균형을 맞춰주려면 지방의 어떤 주택 수요라든가 이런 것들이 살아나야 되는데 그게 살았다 죽었다 하거든요. 계속 네네. 경기를 타면서. 그런데 그걸 뭐 2년, 3년 해줬다가 다시 또 나중에 또 폐지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상당히 이제 이런 효과들을 반감시키는 게 있죠. 냉탕, 온탕. 폐지하면 다시 죽고, 네네네. 네, 하면 살려놓으면 다시 살아나고 좀 이런. 네, 그런데 이제 이 소형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주택시장에서 철학적으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소형주택을 한 채라도 갖고 있으면 무주택 자격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나중에 청약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소형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부분 임대사업자입니다. 근데 이 임대사업자들이 지금 전세 사기도 뭐 일으키고 네. 자기 자본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갭 투자를 해서 전세 사기범이 아니었는데 이제 전세금을 못 돌려주고 못 돌려주니까. 이런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임대주택은 필요하고 공공이 다 공급을 못한다 그러면 민간 임대사업자가 필요한데 그럼 민간 임대사업자가 이러한 전세 사기범이 되지 않게 하려면 자기 자본을 투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러한 다주택자에 대해서 어떤 중과를 하게 될 때 중대형 주택을 다주택 갖고 있는 거 하고 또 수도권에 다주택 갖고 있는 거 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어떤 임대 사업을 위해서 소형주택을 갖고 있는 거는 차별화해서 우리가 정책을 펴야 되고 그러한 소형주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일단 임대 사업자라고 보고 이 사람들이 주택을 구입할 때 적어도 자기 자본을 30% 이상은 투입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전세가율 상한제라든가 이런 거를 적극 이제 도입하고 만들어줘야 된다. 예, 해서 이게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지 않도록 예전에 이제 이런 이제 지방에서 부동산 쇼핑이라 그래가지고 뭐 돈 있는 사람들이 내려가고 막 여러 채 사고 이런 그렇죠. 경우가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어떤 이게 과도한 투기 세력이 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면서 건전한 임대사업자에게는 어떤 임대사업을 촉진을 시켜주는 할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제도가 설계돼야 되고 이게 좀 장기적으로 가야 된다 네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 교수님 어떠세요? 뭐 저는 이제 주택 관련된 조세 완화 조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이런 주택 관련된 또는 뭐 그 부동산 시장 관련된 조세는 양대 산맥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이제 보유세하고 네. 하나는 거래세인데 거래세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세분화돼서 취등록세가 있을 것이고 양도소득세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역대 정부를 보면은 주택 관련된 조세 완화를 했을 때 보면 특히나 거래세 같은 경우는 항상 같이 이제 동반해서 언급을 했던 것들이 양도세라든가 아니면은 거래되는 어떤 그런 비용에 대한 절감 이런 것들을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요거는 취등록세밖에 없어요. 취득세 50% 감면해준다. 예. 그러면은 뭐냐면은 중과세율 적용 빼준다 하더라도 네, 예. 예를 들어서 내가 주택 수요를 갖다가 참여하는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 내가 매입한 금액보다는 좀 낮아질 것 같은 리스크가 없어야 매입을 하는 수요가 살아날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구입한 자산에 대해서 언제든지 뭔가 현금화시키거나 매매를 할 수 있는 그 자신이 있어야 수요가 살아날 텐데 지금 요거를 보면은 취등록세라든가 아니면은 뭐 중과세율 좀 감면해준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대부분 이제 효과들이 이제 타겟이 이제 비아파트 쪽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파트 안 비아파트 쪽은 원래 시장이 정상화됐을 때도 약간 서브 역할을 했던 자산이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아파트 살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들은 전혀 건드리지 않고 요 부분만 살짝 떼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효과가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이런 정책을 뭔가는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약간 들어요. 일단 정부가 뭐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지난해 초에 이어서 올해 초도 내놓긴 했는데 과연 시장의 실효성을 가져올지는 좀 의문인 것 같습니다. 정부가 앞으로 또 법 개정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부분에서 접근을 할 텐데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유 교수, 최항수 교수, 김효선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용감한 토크쇼 직설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